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전 시간에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급속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 흐름 속에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플랫폼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대두되고 있는 이유와 특징,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 수익 모델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영국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요.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에 의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크게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 단계에 따른 생산의 변천사를 보면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해서 기계장치를 통한 제품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기계화를 통한 산업화 혁명을 1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전동기의 발명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대량 생산 혁명을 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부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생산 라인이 자동화가 되었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지식 정보화를 통한 자동화 혁명을 이룬 것을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새로운 신기술들이 등장을 하면서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초연결성, 초지능화, 융합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연결성은 물리적 공간과 인터넷상의 공간이 서로 연결이 되고 다양한 데이터가 발생하고 이동되는 것을 뜻합니다. 지능화는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을 통해서 실제 현실에 사물 제어가 가능한 수준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융합화는 이러한 초연결성과 초지능화에 기반을 해서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되면서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을 보면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3D 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들이 핵심 기술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인공지능을 통한 지능화를 이루면서 서로 융합이 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은 과연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이전에 산업혁명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1차 산업혁명에서는 증기기관의 출현과 함께 기계화가 이루어졌고, 2차 산업혁명에서는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술과 함께 분업화된 대량 생산 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 3차 산업혁명 때는 ICT라 불리우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생산의 자동화가 이루어졌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은 그 당시 핵심적인 주도 기술의 발전과 함께 도래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주도적인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산업 구조가 현재 어떻게 개편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조업 차원에서의 산업 구조는 전통적인 파이프라인 구조 하에서 생산자에 의한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공급 중심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요 중심의 산업 구조로 계속해서 진화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적인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공급되는 일련의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생성은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생성이 되고 진보된 통신기술인 5G 등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각종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해서 클라우드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AI의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산업별 영역에 맞춤형으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영역들별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탄생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가령 제조 영역에서는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생산 비용을 낮출 수가 있고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해서 고객 서비스를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생활 영역에서는 스마트 홈을 통해서 편의성을 높일 수가 있고 스마트 헬스케어와 같은 웨어러블 제품들을 통해서 의료비를 낮출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동 영역에서는 자율주행차를 통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고 스마트 물류를 통해서 물류 비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도시 영역은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인프라를 통해서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집하고 분석하는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들을 모두 담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플랫폼이고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공유경제 그리고 O2O 등을 통해서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가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플랫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기술혁신은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을 더욱 과속화를 시켰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공유경제의 등장으로 인해서 플랫폼이라는 것이 더욱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예전부터 공유경제의 개념은 존재를 했지만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부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기존의 환경에서 받쳐주지 못했던 기술 여건들이 개선이 되면서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하나로 합쳐지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즉,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조금씩 하나로 융합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유경제는 새로운 경제체제의 하나의 형태인데 이것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공유경제와 함께 유사한 용어로서 사용되는 것들은 플랫폼 경제, 협력적 소비, P2P 경제, O2O 서비스, 온디맨드 서비스 등의 이름으로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경제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이것을 이루는 핵심적인 5가지 요소를 보면 유휴자산, 수요자, 공급자, 시장가격, 플랫폼 등이 있는 것을 공유경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유경제가 전통적인 시장경제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시장경제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교환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시장 경제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협상의 불균형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정보의 비대칭은 생산자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나 사기 등을 말하는 것이고, 협상의 불균형은 소비자의 협상력이 없는 경우, 즉 바가지 요금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장 경제에서는 실패의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유 경제로 넘어오면서 플랫폼에 의해서 정보의 비대칭을 평판과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비대칭을 축소시키게 되고, 협상의 불균형을 집단 지능화를 통해서 협상력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남는 방이 있으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게 되고, 차량이 필요하면 우버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렇듯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서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플랫폼이 공유경제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유경제는 숙박, 차량, 금융, 공간, 재능 등의 영역에서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숙박에서는 빈집이나 남는 방을 게스트와 호스트를 연결해주는 에어비앤비가 대표적인 회사이고, 차량에서는 승객과 차량 소유주를 연결해주는 우버가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이외에 금융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인 와디즈가 있겠고, 공간 공유는 회의실이나 사무실 등의 유휴 공간을 중개하는 위워크가 대표적인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능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나 지식 등을 공유하는 것으로 국내 기업인 크몽이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산업의 주도권을 플랫폼 기업들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1919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들 중에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7개나 달하고, 이들의 시가총액 합산액은 5조 달러를 넘는 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PC 운영체제인 윈도우에 주력을 하다가 최근에는 B2B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고, 애플은 스마트폰 제조와 함께 모바일 운영체제인 iOS와 앱스토어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이고,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은 검색 엔진과 유튜브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페이스북까지 이른바 테크 자이언트라고 불리우는 모든 기업들이 플랫폼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의 부상은 비단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에만 국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스타트업 상위 10개 기업들 중에서 7개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렇다 보니 플랫폼 비즈니스가 기업의 최대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세계경제포럼에서는 향후 10년간 디지털 경제에서 창출될 새로운 가치의 60에서 70%는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네트워크와 플랫폼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와 5G 등의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플랫폼의 영향력과 지배력은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왜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을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A와 B를 연결시켜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성립을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플랫폼이 양면 시장 구조여야 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담고 있어야지만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공급자와 사용자로 구성이 되는 다수의 참여자가 공통의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거래 비용은 낮아지고 참여자들 간의 연결과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효용은 높아집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거래 비용이 낮아진다는 점과 효용이 높아진다는 점 때문에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플랫폼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인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트워크는 크게 단면 네트워크와 양면 네트워크로 구분을 하는데, 단면 네트워크는 사용자 그룹이 하나이고 연결이 그룹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서비스나 카카오톡과 페이스북과 같은 SNS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면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네트워크 효과를 직접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릅니다. 카카오톡에 친구가 가입을 하면 카카오톡의 네트워크 효과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면 네트워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두 그룹의 사용자가 있고 연결이 그룹 간에 일어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서비스나 애플의 앱스토어 또는 오픈마켓 등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아마존을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존에서 구매자가 많아지면 판매자가 판매할 대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많아지면 구매자는 구매할 대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네트워크의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교차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림을 보시면 수요자가 증가하게 되면 수요자 플랫폼에 대한 매력도가 증가를 해서 직접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반대편인 공급자 측면도 마찬가지로 공급자가 증가하게 되면 공급자 플랫폼의 매력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공급자가 많아지게 되면 공급자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서 매력도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교차 네트워크 효과는 수요자가 증가하면 공급자 측면의 매력도가 증가하게 되고, 또는 공급자가 증가하게 되면 수요자 측면의 매력도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네트워크의 외부성이라고 하는데, 양면 시장 이론에서는 교차 네트워크의 외부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양측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양면 시장을 형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측의 서로 다른 고객군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야 하고, 이 둘 간에는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거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양면 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양측 또는 다측의 상호 다른 이용자나 고객 집단이 존재를 해야 하고, 교차 보조 도구를 통해서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차 보조 도구는 사용자가 우리의 플랫폼을 사용해야만 하는 확실한 이유 또는 사용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보조적인 도구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공짜 미끼나 프리미엄이 붙은 서비스나 대가성 광고, 즉 애드센스와 같은 광고 등을 뜻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3부에서 다루어질 플랫폼 전략에 대해서 3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정리를 하면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은 양면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지려면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점, 그리고 교차 네트워크 효과는 교차 보조 도구를 통해서 발생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플랫폼 비즈니스의 수익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가 중요한데, 이러한 효과는 눈덩이 효과와 락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눈덩이 효과는 작은 눈덩이를 계속 굴리면 뭉치면서 어느새 큰 눈덩이로 커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림을 보시면 플랫폼에 참여한 참여자가 증가하면 그 플랫폼의 매력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플랫폼의 규모를 키우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커진 플랫폼에 더 많은 참여자를 유입시킴으로써 네트워크 효과를 커지게 되는데요. 특이한 점은 참여자 증가에서 비롯된 플랫폼 매력도 증가가 다시 참여자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플랫폼의 지배력과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서 기존 유저가 이탈하지 못하는 락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초기에 사용자를 임계점까지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고,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엄청난 이익 구조를 가져오게 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승자 독식의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플랫폼 기업들은 초기에 적자를 감수하면서 무료나 매우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사용자들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유사 플랫폼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적자를 버티면서 시장에 살아남는 것이 플랫폼 기업들의 지상 과제가 되는데요. 플랫폼은 한번 이용하게 되면 높은 전환 비용 때문에 옮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지속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고,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서 참여자가 많은 지배적인 플랫폼에 사용자가 더욱 몰리는 경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임계점을 넘는 많은 유저들을 보유한 플랫폼은 유료화나 수익화를 나서게 되고, 이들이 수익 모델 구축에 성공할 경우에 승자 독식의 수익 구조로 가게 되는 겁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플랫폼에 참여할 유저들을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익화를 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확보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데 성공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플랫폼의 수익 모델은 광고료, 중개 수수료, 구독료, 라이센싱, 아이템 판매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은 양측의 고객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적화된 가격 구조를 만들어내느냐가 플랫폼의 성공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면 시장 구조 하에서는 교차 보조 도구를 잘 활용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잘만 활용하게 되면 양면 시장의 교차 네트워크 효과를 내부화하게 됩니다. 내부화를 한다는 말은 플랫폼에 참여한 다양한 참여자들을 계속해서 플랫폼에 머물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플랫폼에서 떠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교차 네트워크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플랫폼 사업자가 참여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꾸준히 공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차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공짜 미끼, 프리미엄, 대가성 광고가 바로 그것인데요. 공짜 미끼는 로스리더라고 해서 무료에 가까운 서비스를 통해서 어느 한 측면의 고객 집단이 다른 측면의 고객 집단을 교차 보조하는 유형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 한 달 무료 서비스를 통해서 방문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이들이 유료 이용자로 전환이 되고 이들이 내는 비용으로 콘텐츠 공급업체로부터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게 됩니다. 프리미엄은 유료로 비용을 지불하는 이용자가 다른 측면의 무료 이용자를 교차 보조하는 것으로서 에버노트나 드롭박스의 경우에는 기본 기능은 공짜로 이용을 할 수가 있지만 용량이 제한적이어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무료 용량 이상의 기능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유료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들 유료 사용자가 지불하는 비용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기본 기능을 이용하는 무료 이용자를 보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가성 광고는 광고 비용을 지불하는 이용자가 다른 측면의 이용자를 교차 보조하는 것으로서 구글 애드센스와 같은 경우에는 광고 수익의 일부분을 애드센스를 사용하는 블로거나 유튜버들에게 수익을 분배해 줍니다. 광고비를 많이 받는 이용자가 많아지면 애드센스에 참여하는 이용자 수가 증가하게 되고 광고주 또한 증가하게 되어서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증대되게 됩니다. 이러한 교차 보조 도구들을 끊임없이 개발을 해서 플랫폼에 모여든 양 측면의 집단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들이 플랫폼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됩니다. 다만 수익화는 네트워크 효과나 플랫폼의 가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3부에서는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